네, 최근 증시는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나 싶더니 외국인 매물에 급락이 나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대급 쇼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과열 국면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일까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 변동성 장세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질어질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한 말씀도 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번 주 워낙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우리 또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먼저 박병창 이사님, 시장 지표들의 사상 최고, 최초 시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뭐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도 5천조를 넘어서서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요. 그리고 예탁금 110조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치고 있고 일일 거래 대금이 어제 46조 정도 됐는데 오늘 43조 정도 됩니다. 예. 양시장 합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체별 순매매를 보더라도 어제 양시장 합쳐가지고 10조 가까이 개인들이 샀죠. 예. 하루에 10조 원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신용잔고도 뭐 거의 지금 턱에 차서 한도에 차서 더 이상 신용잔고에서 신용 대여를 좀 많이 못 해주겠다. 증권사들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대차잔고는 140조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대차잔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ETF 잔고도 300조를 넘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요즘 분위기 봐서는 지금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300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사상 최고치, 최대치 이런 수치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용잔고가 얼마 됐나느니 또는 몇 포인트 빠졌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예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천조일 때의 시장 상황에서 보는 지표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예전의 잣대를 보고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은 사뭇 이 시장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썼습니다. 지수도 최고치,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당연히 절대 수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과거 관성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오판하기 쉽다 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이경민 부장님 쉬었다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쉬지 않고 올랐죠. 이런 한 달을 보면은 2거래일인가 3거래일 빼고 매일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과열 그리고 상승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 과열을 좀 식히고 피로를 풀고 가야지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패턴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작년 7월, 8월 조정 그리고 9월, 10월 급등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좀 쉬는 그림들이 나왔고 12월 16일을 저점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는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 쉬어야지 그리고 쉴 때 푹 쉬어야지 더 강한 상승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저희는 뭐 2월 한 달 정도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조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낙폭이 좀 컸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박스권 등락처럼 등락을 보이다가 반전이 나왔거든요.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하루에 뭐 5%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장세가 계속된다면 불안감이 커지겠지만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잔잔해질 때 오히려 그게 바로 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고해드린 대로 변동성이 커져도 많이 커진 시장. 과연 이것이 과열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인가 우리가 궁금해하는데요. 먼저 첫 질문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꽤 이번 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10조 원을 훌쩍 넘게 팔았는데 이것이 셀코리아 신호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언급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병창 기자님. 네, 외국인들 매도를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2월 첫 주에 한 주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한 12조 원 이상 좀 샀고요. 외국인들 한 13조 정도 팔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조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같은 수량을 팔았어도 네, 그 정도를 지금 파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파는 거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의 조정을 보이는 그 근본적인 그 기저에 있는 내용은 미국이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고 미국이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에서 돈을 좀 빼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볼 때 미국의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폭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마이크론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고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좀 그렇다면은 이번 참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으니 일부 줄이자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들은 고평가됐으니까 좀 줄이고, 한국에 있는 SK 삼성전자는 얘네들은 고평가가 아니고 저평가니까 얘들은 두고 이만 팔자 이렇게 거래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반도체를 줄이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예. 저는 외국인들의 지금 반도체에 특히 그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도한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러한 전체적인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규모가 커지는 것은 전체적인 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 또는 위험 관리 매도의 측면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쪽이 뭔가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은 좀 더 내려오면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려오면은 이제 고평가 부분은 좀 됐어. 또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럼 뭘 사야 될 거냐? 예.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답이 없습니다. 거기 부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물론 이런 데가 있죠. 알파벳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애플도 그럴 것 같고 또 엔비디아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분명히 매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지금 보면은 주도주라고 하는 AI와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다른 데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뭐 얼마트도 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 수급이 바뀌는 것이지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샌디스크의 상승폭이 옛날처럼 전에처럼 16%씩 20%씩 못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만약에 그들이 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우리 시장에 SK하고 삼성전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걔들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는 거지 그들이 빠지지 않고 횡보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속 그 미국 시장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1월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를 대규모 매도라고 그 외에 23개 업종을 샀습니다. 26개 업종 중에 3업종을 매도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반도체 자동차였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 2개 업종에서 11조를 매도했고 예. 나머지 23개 업종에서 11조를 매수했거든요. 1월 달에. 그러다가 2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건 아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 특히 AI 반도체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좀 위험 회피 심리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비슷했습니다. 11월에도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11조를 팔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도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반전시켰던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금 매수 전환하는 그런 그림들이 3월 중에는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2월은 조금 울퉁불퉁할 수 있지만은 그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죠. 외국인들이 1월 말부터 사실 지난달 28일이죠.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아주 대량 매도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할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는 바이더딥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바이더딥 전략 지금 아주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어떤 포모가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고요. 일종의 포모 현상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설명을 지금은 아까 이경민 부장님하고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예. 종가로는 21이동 평수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예, 나타냈습니다. 그림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이
저게 지금 추락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아니고요. 그래서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그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을까 또는 살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로선으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세로선이 우리나라 이번 상승의 첫 차트입니다. 예. 그게 5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부터 올랐던 거고요. 그때는 상법 개정을 기대로 하면서 소위 거버넌스 개혁 기대를 하면서 올랐는데 그때 한 20% 올랐어요. 19.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옆에 있었죠. 그때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야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개혁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그렇죠. 때예요. 예, 예. 기억나시겠지만 그리고 조정을 좀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9월과 10월에 또 한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때는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올랐는데 저 두 번째 상승이 우리가 29.8% 올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11월에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 16조 원 팔았나요? 네, 엄청나게 팔았어요. 예. 근데 그렇게 팔았지만은 다시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때 그럼 왜 팔았냐? 반도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액티브 자금 들어와서 그 자금이 빠져나간 거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말쯤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에 또 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상승폭이 제가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기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저 시작이 4,050포인트거든요. 4,050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냥 4,000포인트를 계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0포인트 오르면 5,200포인트잖아요. 예. 25%는 20에서 25% 오르면 4,800이고 4,900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차 상승이 2차 상승보다 아주 깊게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5,200포인트 전후 되면은 요번에 일단락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있거나 아니면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보였다가 다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5,370까지 막 올라가면서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한번 쉴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쉴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요번에 미국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도 그렇고 저 차트도 그렇고 지금 업사이드의 가치 분석으로도 그렇고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는데 지수가 조정을 보이니까 약간 당황스러웠고요. 지수 비중이 40%인데 뭐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자금은 일종의 단기적인 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에 묶여 있을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에 있었던 자금도 풍부했지만 이번에 들어온 자금은 작년서부터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일부 많이 왔고요. 예금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이 자금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그냥 빠지든지 이런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금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퇴직연금만 해도 500조 시장이에요. 거기서 DB형이 거의 90%입니다. 예. 그럼 이게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급은 외국인들이 웬만큼 팔아서 이 수급을 누르면서 깨면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매달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렇게 예, 계속 그렇습니다. 늘어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한번 쉴 것 같은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근데 시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그냥 여기서는 이 위로는 모르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나서 혹시 좀 조정을 보이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질문은 이런 질문을 안 주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많은 게 빠진다. 아까 이계민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한 10% 빠지고 15% 빠져가지고 뭐 한 4,800, 4,700 간다. 제가 보기엔 다 들어옵니다. 네. 이거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하락에 좋은 종목에 소위 바이더 딥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뭐 요즘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아마 직장인들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주식 얘기를 하면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좀 일정 뭐 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좀 피로감을 좀 네. 누적시킨 상황이라서 좀 쉬었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4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그 정도 레벨에서는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은 쉬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정을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새롭게 비중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이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12월 달에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를 나갔을 때 다들 질문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영업이 200조가 말이 돼요? 라고 예. 했던 상황인데 지금 다 300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300조 이상 훨씬 더 넘게 바라보고도 있죠. 이런 흐름들이 아마 1분기 실적 시즌까지, 그러니까 4월, 5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등락은 가파른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이후 좀 정체되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은 뭐 요즘 뭐 아마 전국 지점에서 이렇게 강연 요청 이런 거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니실 것 예, 같은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 지금 이겸 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다시피 이 두 종목 다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300조 이상을 본다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200조 얘기할 때도 200조가 될까라고 한 게 엊그저께입니다. 그렇죠. 두 달 얼마 안 전이에요. 됐어요, 요즘.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300조 이상을 막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의구심이 있는 건 솔직히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결국은 추정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뀔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거지 이번 달에 이렇게 써놓고 다음 달에 바꾸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네. 중요하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상반기에 이대로 쭉 간다라고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종목의 영업 이익당도 그렇지만 뭐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은 지금 올해 EPS를 저는 한 440으로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신주권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저희는 12개월 선행으로 봐서 네. 지금 계산된 수치로는 현재 기준으로 575로 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는 440으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컨센으로 보면은 저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44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440포인트의 EPS 곱하기 10배가 4,400포인트 이렇게 네.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500으로 계산하면 10배면 5,000이고 12배면은 6,000이죠. 얼마죠? 6,000이 그럼 6,000이 6,000이 되는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거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핵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높은 게 26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 26만 원 나온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 정도 나온 예,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외국계 IB에서 나온 것 중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한국 보고서에서 좋은 평을 쓰면서 이 꼭 찍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으로부터 45%에서 50% 상승 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그 정도 룸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고 애널리스트 믿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 말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50%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먼저 뛰어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50%를 바라본다면 나는 20% 반만 뚝 잘라서 20% 룸이라도 있다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래서 20%라면 계산해 봤어요. 지금 계산해 봤더니 SK하이닉스가 지금 저 83만 9천 원 나오고 삼성전자 15만 8,600원인데 20% 계산하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인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 둘이 우리가 실점 매매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가치 분석이나 이런 분석들도 하지만 실점 매매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표 지수라는 게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게 있고 2천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못 가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못 갑니다. 근데 근처까지 가죠. 그럼 무조건 갔다 갑니다. 갔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라도 뭐 100만 원 돼서 황제주 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웬만하면 진짜 무조건 터치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여요. 수급도 그렇고 힘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잘 끝났어요. 아랫꼬리 달고 양복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내려와도 돼요. 근데 박스권에서만
요 구간만 2월에 유지만 하잖아요. 그럼 넘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점심은 뭐 짧은데 저녁 시간은 좀 아무래도 길죠. 저녁 모임에 가 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네. 경제 전쟁 꾼이 된 것 같은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우리 경험상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식을 얘기를 하면 이때가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과열의 징후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데 옛날만큼 2021년 때만큼의 열기냐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형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경민아 너한테 가면 계좌 개설해주니? 형 저 그런 사람 그런 거 안 해요라고 하긴 했는데 그럴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서야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2025년에 지점 영업점 세미나를 하고 다닐 때는 뭐 계속 한국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국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미국이지라고 했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야 미국 주식을 한국으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워낙 빠르게 레벨업됨에 따라서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익이 여기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저는 단기 과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시키면 언제든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그냥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한없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서도 네. 지나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구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2월 달 아무래도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쉬어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추가 조정이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을 위한 진통으로 봐야 될지 이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박 평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자금의 일단 퀄리티 자체가 예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우리가 2000 포모라고 얘기했던 게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이 2021년도에 있었던 그렇죠. 고점 찍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은요. 급락했다가 올라왔을 때 돈을 막 번다고 하면서 시장이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급히 들어온 자금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또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예정의 자금하고 상당히 다른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지금 저는 아까 이경민 부장님 계산하고 저의 계산은 저는 약간 더 보수적이긴 하지만 5,200에서 5,300포인트 정도면은 멀티플이 제가 계산할 때는 11.8배에서 12배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시아 평균이 12배에서 13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고 저평가된 부분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된 부분은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해소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얼마나 더 있냐는 이제부터는 참 상판단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다만 미국 시장이 고평가되고 나서 고평가 논란이 막 시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그때부터는 섹터별 종목별로 막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위 수익률 게임 벌어지면서 섹터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월가에서 올해 미국 시장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수보다는 이제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좀 보인다면은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다음 얘기라고 그다음에 저는 가서 생각을 봐야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방향성이 뭔가 조금 모호해 보일 때 이럴 때는 다음 모멘텀이 뭔가 이것도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의 다음 모멘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3월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상법 개정이 아마 2월 달에 통과되고 3월 달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주주 친화 정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네. 양회를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3월 중순이 되면 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지금 12월 중순에도 바닥 잡고 턴을 한다는 것은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예. 상향 조정되면서 움직였고 9월 달에도 7, 8월 조정을 겪고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면서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히 올해 3월에는 대내적으로 정책 드라이버가 들어오고 중국 쪽의 정책 드라이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도 실적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탄력적인 상승을 3월, 4월에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한 어떤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중국의 양회, 그리고 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주총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3월에는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근데 우리 국내는 이런데 문제는 대외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외 변수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 쭉 봤는데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게 이게 오늘 시장에 상당히 장 초반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기술주 AI 거품론 다시 또 고개를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연초에 들어서 오늘부로 봤더니 미국이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소폭이긴 예. 하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세게 가지 못하는 이유, 뭐 개별 종목들이 급락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 실적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또는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올해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1월 달부터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 일으켰습니다. 예. 거기다 국내용 정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법과 관련된 것들, 세제 정책들이 또 많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는 미국 시장의 불안감은 그 기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던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워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지수가 최저일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발주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엔스로피 관련한 미국 기준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얘기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3년간 올랐죠. 2023년부터 3년간 올랐습니다. 그것은 AI 시대에 2022년 11월에 챗GPT 공개를 하면서 AI 시대 인프라 구축이 3년간 진행이 되면서 소위 인프라 구축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소버린도 남아 있고 굉장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은 인프라 구축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 엔스로픽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올해 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올해 초에 맨날 우리 1월 달에 얘기한 게 뭐예요? 피지컬 AI잖아요. 이건 젠슨 왕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제는 에이전트와 피지컬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상용화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은 좀 낙오되거나 어떤 것들은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AI 버블론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뭐 딥시크 얘기 나왔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채권발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다른 내용이죠. 이번에는 엔스로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유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뭇 다 그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 시도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작년에 두 차례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야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거기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 소프트웨어가 뭐 그런 플랫폼이 생기고 뭐 또는 에이직이 생기고 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 여하튼간에 그걸 가지고 그 업체들끼리의 경쟁은 생기지만 모든 경쟁을 하도 무조건 메모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한테는 기회인 것이지 그거 자체는 그 때문에 우리가 악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만 미국 시장은 그런 흔들림이 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지만 진짜 현실이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가치를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SK 하이닉스가 훨씬 저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질 때 SK 하이닉스는 저평가니까 안 빠질까? 아니거든요. 얘가 빠질 때 우리도 같이 빠지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뭐 골드러시 때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골드러시 때 곡괭이 팔던 사람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금을 캘지 못 캘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곡괭이는 계속 팔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경민 부장님, 그 재작년인가요? 처음에 딥시크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충격이 네. 있었잖아요.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너무 네.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이번에 또 엔스로픽이 이게 아직 상장도 안 된 엔스로픽이 딱 나오면서 이 뭐 그런 소프트웨어 거품론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씀해 주신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딥시크 나왔다가 그러면 나머지들이 다 망했냐? 아니죠.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AI 모델이 나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애들이 또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승자야라고 생각했던 오픈 AI가 좀 흔들린다라는 것뿐이지 전반적인 흐름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경쟁을 하게 된다면 뭐 반도체는 좋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보면은 오픈 AI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다른 치는 강자들이 예. 나오고 있고 지난번 AI 버블, AI 수익성 악화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제미나이의 잠식이 일단은 시장에 흔들어 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는 춘추전국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여기서 얘만 살아남고 다 안 좋다? 예.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특화된 AI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많은 AI 모델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AI 관련주들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흐름들을 보면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주종받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는 초급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잘 버텨주고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나스닥이 좀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지수하다 보니까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좀 각자 도생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세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안정을 찾으면 한국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럼프 관세입니다. 이게 또 다시 또 관세 25%로 다시 높이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하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 리스크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계속 노이즈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계속 지연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확성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 2025년과 같은 굉장히 임팩트를 주거나 충격을 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관세 전쟁을 또다시 펼쳐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린랜드를 관세로 공격했다가 바로 발을 빼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 또 최근에는 또 인도는 또 관세를 낮춰주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빨리 여기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지 트럼프가 지금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 1,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지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외적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이즈는 될 수 있지만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 게 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밝혔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 뭐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가 다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거기에 말맞춰서 한다. 표면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우리 시장이 없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면에는 환율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레버리지 ETF를 향해서 국내 자금들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자금들이 특히 홍콩 자금도 그랬고 홍콩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홍콩에 레버리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원화들이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의도를 떠나서 시장의 환경 자체는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해서 시장이 뭐 더 올라가거나 더 빠지거나 저는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더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것 때문에 더 빠지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생겨가지고 시장이 나중에 빠질 때 이것 때문에 더 빠진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시장에 지금 변동성을 더 주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더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수가 높아지니까 뭐 보통 100포인트, 200포인트 변동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뒤늦게 이제 지수만 보면은 되게 좀 불안해지는 심리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또 다시 또 1,47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건 환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율은 저희는 정점은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지 않는다. 네,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동안 1,480원대에서 등락을 보였을 때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와 상관없이 원달러 환율만 예. 고공행진했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고공행진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2025년 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고 해제 지원들이 나오면서 좀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1,420원에서 1,480원 박스권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양도소득세 면제 계좌가 신설돼서 이제 집행이 되고 예. 그런 실질적인 유입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위험 요인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단기 노이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볼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외국인이 팔고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는 건 이제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더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거길 따라가지 환율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자닉스처럼 이익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환율이 10% 오를 것 같아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좋은 모멘텀의 플러스 알파 동력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질문을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반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삼성전자 15만 원이 깨질까요? 만약 깨진다면 그때 들어가도 될까요?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팽창 이사님, 이게 바이더 딥 전략을 써도 될까요? 네, 여태까지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7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17만 근처까지 갔던 예, 건가요? 근처까지 갔던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진다면 이제 퍼센테이지도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반도체 엄청나게 등락폭이 심하고 뭐 변동수 심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되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저기 일봉인데요.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내려간 부분도 없었고 별로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에 굉장히 두들겨 맞은 것 같죠. 예. 근데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 양봉입니다, 그냥. 윗꼬리가 있을 그러네요. 뿐이에요. 예, 윗꼬리가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이번 주도 그러네요. 예,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뭐 4,800에 간다든지 삼성전자가 1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밑에서 들어오는 대기 자금들은 상당히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만 지금 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관들은 이런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의 속성은 BM을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가격이 됐을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못하는 BM 빼놓고 패시브 빼놓고는 추격 매수를 못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일정 가격 아래에 떨어지면은 거기선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특성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15만 원 아래 내려가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크게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5만 원 아래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 아래로 내려갈 확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질 때 얼마큼 예. 떨어질 수 있느냐를 곱하기 해서 그 확률로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보다 위로해서 30%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위로 간다. 이런 이론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18만 원에 샀어요. 근데 20만 원에 팔 거야. 이건 되게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 예. 투자는.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게 12만 원 지지될까 또는 15만 원 아래에서 떨어지면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그 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샀을 때는 떨어지면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고점에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산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팔아야 돼요. 어쩌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떨어질 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질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느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가 15만 원 아래면은 충분히 사도 된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꼈던 게 바로 이 반도체주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 주도주가 반도체고 예. 워낙 두 종목이 강하게 가다 보니까 그거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좀 걱정들을 하면서 이건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막 이랬잖아요. 이 주도주 매매 안 하자니 소외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일단 그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걱정하시는 분이 제가 질문 받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피레침이었어요. 네. 고점 치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예. 매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 그 가격 고점이 됐던 아니면 사이클링 상으로 봐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먼저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 고점이 어딜까를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27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제일 길게는 29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의견이 분분하면서 논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아, 여기 고점이다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대침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주인 이쪽이 계속 해야 된다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올해 제가 증권사에 입사한 지 30년 딱 됐거든요. 예. 입사해 30년 됐는데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증권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한국경제 TV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징을 잘 보면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굉장히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할 때 증권사에 오면은 고객 성향이라는 걸 쓰죠. 예. 그러니까 초고 위험이 되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초고 위험의 상품이거든요. 근데 초고 위험의 상품에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가지면서 그걸 테이킹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뜨는 종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뜨는 종목을 사지 못하고 맨날 얘는 더 빠진 때는 없는 것 같아. 얘는 저평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잡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결국 승리한다. 물론 그 말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5년, 10년 있으면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우리 같이 얘기하면요. 3,000당제야. 예. 10,000원 막 하고 11,000원 갔을 때 이거 30,000당제에 간다고 하면서 방송 막 했거든요. 지금 거의 58만원인가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못 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술 혁신에 의한 테마, 사이클 또는 정책에 의한 사이클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에 있는 가장 핵심에 있는 종목을 쫓아갈 수 있어야지만 수익 내는 게 결국 경험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그 센 종목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보는 게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 대회다라고 하는 케인스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게 보는 종목, 그것이 바로 주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차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지금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현금 비중이 궁금합니다. 제 자금은 1억 원이고 1억 원 모두 반도체와 바이오로 양분돼 있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아무리 좋아도 현금 비중은 최소 10%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처럼 뭐 단기 급락을 하는 경우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 1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바이오로 좀 양분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변화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도 지금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들고 가도 좋은데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빠질 때 팔지 마시고요. 좀 올랐을 때 조금 줄이셔가지고 이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뭐 일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급등했다 좀 조정받고 있어서 자동차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2차전지처럼 최근 뭐 잘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은 6개월 동안 박스권이거든요. 왜 박스였냐? 지금 채권금리가 좀 많이 튀면서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으시면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을 뭐 25대 25대 뭐 20대로 나눠서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이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럼 얘를 좀 줄여서 아직 못 올라간 애들을 좀 채워서 다시 비중을 리밸런싱하고 그러면 규모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순환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잘 따라가려면은 뭐 한쪽이 튀었기 때문에 만약에 20으로 배분을 했던 게 얘가 30이 되고 나머지가 낮아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 언더된 쪽들을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테마라고 해도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는데 뭐 목표가 하향하는 업종도 있고 또 반대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뭐 상당히 셀트리온 호실적이 나왔다라든지 현대건설이나 에코프로비엠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턴어라운드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턴어라운드 됐거나 아니면 가치가 뭐 더 이제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은 다 개별 이슈로 좀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 전체가 오른 게 아니고요. 현대건설은 원전주에 들어가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원전주가 요즘에 좋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신약들의 특허 만료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밀러 쪽은 더 좋은 상태에 있고요. 특히 이 두 종목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관세 25%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의약품이 딱 써 있었거든요. 그날 곧바로 셀트리온에서 우리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곧바로 내놨습니다. 그 신경을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네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주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새로 신경만 쓴다고 주가를 올린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주가를 올리면서 주주들을 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의 시황이나 흐름에 상당히 맞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위치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메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구조조정한다 해서 한 차례 올랐었고요. 예. 그래서 또 멈칫했다가 그다음에 ESS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좀 멈춰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로봇 던지로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꽤 오래 신 동안에 이제 다시 하나씩 올라가는데 여기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못 올라와요. 그 중에 특이하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는 이렇게 몇 가지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전처럼 그 섹터에서 같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 다르게 개별 뉴스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종목별로 봐야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 사실 이번 주만 겪어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하고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생각하시는 지금의 투자의 최우선 전략이 뭘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는가? 아니면 바이더딥인가? 어떻게 보시죠?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좀 분할해서 사자.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샀다 팔았다기보다는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고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밀리면 또 사고 반등하면 좀 기다렸다가 또 밀리면 더 사는 그런 피라미딩 전략.
가격이 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3월, 4월에는 또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도. 팔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제 삼성전자를 20%, 25% 계좌별로 쭉 해고 다른 분한테 제가 우리 저기 관리자 직원한테 우리 좀 팔아줘라 그래갖고 좀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얘를 갖고 있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좀 쉴 것 같아. 그러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나서 목표 수익률이 내가 15%, 20%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께 오늘 연락을 다 드렸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5만 원, 14만 원 빠진다. 그럼 그 돈 갖고 삼성전자 다시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럼 나머지 갖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다음에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대안을.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이경민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뭐가 올 거라 생각하냐면은 3법 개정, 세법 개정이 있어서 예. 그게 이슈가 굉장히 테마가 맞아요. 봄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 4월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어쩌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네. 있어요. 뭐 자사주라든지 배당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자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좀 덜어서 그걸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 토탈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어떤 걸 조금 덜어서 현금 갖고 있거나 어떤 거는 오히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좀 안 좋았으니까 얘는 덜어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조금 편하게 있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이 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설 전에 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의 기쁨과 공포가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 투자 원칙이 시험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 7시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